채널 24K가 제공하는 독서 프로그램 역사란 무엇인가 제3강 순서입니다. 이번 3강도 역시 이 이해치카 교수의 이 강의 흐름은 시종일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역사라는 것은 역사가라고 하는 존재, 이 존재가 해석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역사가와 사실, 역사적 사실 사이에 존재한다. 이거를 이제 계속 되새김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반복 설명하고 증명해 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쓰여져 있죠. 이번 3강에서도 역시 그러한 논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와 그의 사실들 두 번째 스토리입니다. 시작이. 이야기가 쭉 풀어져 나가는 게 이제 19세기의 역사관은 어땠나? 역사가가 역사를 만든다. 먼저 역사를 연구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역사적 사실과 역사가의 관계, 이거를 종합해서 끝나는 형태로 오늘 이제 3강이 진행이 될 겁니다. 유럽에 있어서의 19세기의 역사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느냐. 특히 그 중에서도 영국의 19세기에 있어서의 역사관을 얘기하는 거죠. 영국의 19세기라고 하면 어떤 때냐 하면 18세기 후반부터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났고, 그리고 19세기에 가면은 굉장히 농축한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있죠. 19세기에 와서 뒤늦게 유럽에서는 독일이 19세기 후반에 와서 이제 산업혁명을 하게 되니까 유럽 전체가 이제 그래서 산업혁명의 무르익은 산업체계로다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는 경제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 스미스의 경제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손, 곧 신의 손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상이 이 경제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배하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유방임이라는 것이 아주 폭넓게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사상적 중심 논리가 되고 있는 그런 때죠. 이때 자유방임이라는 것, 이퀄 곧 보이지 않는 손이다. invisible hand, 영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요거는 경제학에서 시작된 아담 스미스로부터 이제 이 이야기가 처음 등장하게 된 그런 주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때는 경제뿐만 아니라 역사 또한 모든 게 신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다. 예정 조화설 같은 것들이 말하자면 힘을 보고 발휘하고 있던 때죠. 모든 걸 신이 결정한 대로 가는 거야. 신이 다 예정해 놨어. 이대로 가면 돼. 인간이 뭘 그렇게 통제하고 뭐 이럴 게 없어. 인간의 본성, 신이 만들어진 본성대로 경제도 흘러가면 돼. 이기주의대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것의 총체가 국부야. 이게 바로 이 논리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우리는 영원한 지혜를 탕구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세우거나 그거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인간들은 그런 게 아니다. 이제 랑케나 부크하르트 같은 이제 이런 사가들의 논리 체계의 중심이 됐던 겁니다. 이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볼테르 같은 이런 사가들, 이런 철학자들은 그래? 역사에 대해서도 철학이라는 게 존재해야지.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 실체를 규명하려고 하고 하는 노력, 그런 것이 역사 철학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철학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실체가 뭐냐,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자인 온트 졸렌,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이제 흐름을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19세기에는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사상 때문에 그러한 역사 철학에 대해서는 다소 무관심한 시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죠. 이해치카 교수는 오늘날에 와서 역사라는 건 뭐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전부들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래? 그럼 역사라는 거 소용없는 거야? 역사라는 거 없어도 되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그런 자유방임적인 흐름이 유럽 전체를 덮었던 건 아니고, 거기에 또 하나의 맥을 유지시키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저항하는 흐름이 존재했는데, 독일의 이제 딜타이 같은 이런 역사학자들은 영국의 자유방임주의적인 이런 흐름에 반기를 들면서 역사가가 역사를 만드는 거야, 이런 명제를 끄집어내기 시작을 했죠. 이게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베네데토 크로체 같은 이런 학자들에게 이어지면서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여기서 현재라는 뜻은 뭐죠? 현재는 누가 만듭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인간들의 현재적인 각성, 현재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자유방임적인 역사관에 반하는 흐름을 만들게 되죠. 미국의 칼 베커 같은 사람도 이제 거기에 가담하면서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건 어느 역사가에게 있어서나 자신이 그 역사를 창조해내기 전까지는 역사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아주 극단적인 얘기까지 합니다. 무슨 얘기냐? 바다를 여러분이 해변가를 걸어가다가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 하나를 줍습니다. 그래서 그 조개 껍데기 정말 아름답다, 이게 예술 작품이야 라고 여러분이 손에 들어 주어야 그것이 비로소 아름다운 조개 껍데기로 의미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의 김춘수라는 시인이 그랬죠. 그 꽃은 내가 그 꽃에 이름을 붙여주고 나서야 그 꽃이 내게 와서 꽃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식하는 자, 그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거에 의해서 역사는 창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쭉 소개합니다. 옥스퍼드의 이제 콜링우드 같은 이런 학자들은 역사의 이상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가 연구하는 과거라는 건 죽어버린 과거가 아니다. 나에게 아무 쓸데없이 옛날에 죽어버려서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아직도 현실 속에 살아있는 과거다.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이고, 역사란 역사가가 연구하고 있는 역사의 사상을 자기 마음속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 모든 역사는 사상의 역사다. 사상은 지금 누가 합니까? 죽어버린 사람이 합니까? 지금 내가 하는 거죠. 역사라는 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그 속에 살아서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사실을 가지고 그걸 내가 생각하면서 나의 인식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게 바로 역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이클 조셉 오크샷이라는 이제 학자, 이 사람도 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한다. 역사는 역사가의 경험이다. 그거는 역사가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거며, 역사를 쓰는 것만이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 그거 역사가가 만드는 거야. 역사가가 쓰는 게 역사야. 이런 얘기죠. 왜? 인간이 하나의 실체를 오로지 한 가지 방법으로 모든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역사가가 과거의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완성해서 오늘 현실 속에 던져 놓으면 그것이 역사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카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역사의 사실, 역사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들은 그것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항상 굴절되게 돼 있고, 따라서 역사책을 읽으려고 할 때에는 그 책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책을 쓴 역사가가 어떤 인물인가, 이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라.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제 반일 종족주의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역사 논쟁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피침을 당했고 억압한 시절을 보냈다라는 사실을 놓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천 가지 만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을 해석해서 써놓는 사람이 어떤 경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다. 우리는 경험 속에서, 우리의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 경험을 하고 있죠. 이제 그런 사례로 조지 맥컬리 트레벨리안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유명한 그 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휘그가의 전통을 가진 가문의 출신입니다. 휘그 가문 그러면 휘그 토리 이런 얘기 이제 4강에서도 또 얘기가 나와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영국의 왕권이 교체할 때 제임스 공이라고 하는 이제 왕위를 계승할 때 의회 속에서 굉장히 강한 복잡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의회 결정주의를 우선시했던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졌던 가문 그쪽을 휘그라고 했고 보수적으로 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된다. 왕권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왕권 지지 쪽으로 활동했던 집단을 토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휘그와 토리당 이것이 영국의 정당주의를 만드는 이제 그 모체가 되는데요. 그때의 휘그적 전통과 그 기원과 발전을 이제 밝혀내려는 입장에서 이 트레벨리안 같은 사람들은 저술 작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뭐에 그러니까 효시라고요? 자유방임주의에 반하는 휘그라는 쪽이 나중에는 휘그당이 자유당으로 변하게 되죠. 영국의 세 개의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수당, 노동당, 뭐 자유당 이러지만 옛날에 휘그 토리 이제 자유 그랬는데 이게 자유당으로다가 이제 변신을 하죠. 휘그가 이때에 다소 진보적인 자유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비지블 핸드가 아닌 인간 중심적인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논리를 전개하려고 그런 책을 썼던 이런 이제 트레벨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관과 역사가라는 이 장에서 이에이치카 교수가 내리는 결론, 결국 역사라는 건 역사가에 의해서 실현된 과거의 사건에 대한 해석, 그것이 역사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상상적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가는 자기가 다루는 인간들의 심리, 그리고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사상을 상상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죠? 과거의 이야기죠. 과거의 인간들의 심리. 이거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알 방법이 없잖아요. 과거에 죽은 사람들이 실제로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짓을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해하고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역사가가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그 예로 19세기에 있었던 영국의 역사가들이 그 이전에 중세 역사의 기록을 잘 한 게 없어요. 빈약해요. 연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중세에 살았던 봉건체제 하에 살았던 농노나 영주의 인간성이나 사고방식 또는 이제 도시를 지배했었던 길드 체제 하에 이런 인간 집단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나 이런 걸 이해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사례로 오늘날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영국하고 소련 사이에 서로 이제 전쟁통에 오건 이런 저술들 이게 오늘의 역사 자료로다 역할을 못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영국과 소련의 주인공들이 가졌던 사상, 그들의 의식,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는 결국 자기가 이제 과거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쓸 때 그 인물들과 심리적인 교류를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세대 시대를 초월해서 그런 심리적인 교류를 가지지 않고서는 역사를 쓸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이 중몽이 백의종군을 해서 내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가보니까 배는 다 부서지고 없고 12척밖에 안 남았죠. 나중에 자기가 하나 더 만든 거에서 13척 가지고 이제 명량해전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 상소문에 쓰지 않습니까? 신상유 12. 저는 아직도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쓸 때에 이충공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가 아니면 명량해전에 대한 역사를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금방 가실 수 있죠. 그죠? 그래, 이제 역사가가 그럼 과거와 어떻게 그런 의식적 교류를 할 수 있냐 알지도 못하는데 지금 있는 역사가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충몽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느냐. 물론 내가 이 자리에서 그냥 휙 날아가서 이충몽이 될 수도 없고 둔갑술을 써가지고 이충몽 자신이 될 수는 없죠. 결국 뭘 가지고 이충몽을 이해하게 되느냐. 현재의 눈을 통해서 현재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눈을 통해서만 과거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과거의 해석이 가능하다. 그 밖에 거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역사가라고 하는 사람도 오늘 이 시대 현재를 살고 있는 살아있는 인간이고 여기 내가 살아가는 상황 속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과거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언어들 그것은 오늘의 나의 언어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콜링 우드라는 사학자가 이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가가 만일 과거에 쓰던 고체 언어를 쓰고 그 당시의 의식을 배워서 그 당시의 의식을 억지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과거를 돌아가려고 한다. 그런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언어의 사용 그 자체가 역사가의 중립적 위치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역사가는 역시 현재적인 존재일 뿐이고 현재의 언어를 가지고 과거를 해석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역사가가 현재 살고 있는 시대상은 과거를 보는 시각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꾸 얘기합니다면은 일제강점기를 해석하는 논리를 놓고 진보 보수 양쪽이 갈려서 그 난리를 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똑같은 사실인데 지나온 시간은 그대로 거기에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시각은 서로 지가 맞다고 그냥 죽기 살기 싸우죠. 사실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시각 둘 다 옳은 시각은 아니고 그거는 오늘의 나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완전히 옳게 아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례를 이제 드러났는데 그리스도교에서 중세 이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었든지 이것에 대해서 그때 이제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로열라라든지 루터라든지 또는 저 영국에서의 크로멜 이런 사람들의 그 당시의 활동에 대한 평가 이게 항상 변한다. 항상 변한다. 절대적인 관점, 옳은 관점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프랑스 혁명이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이 1848년도 이때 일어났던 그 프랑스 혁명들에 대한 평가가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엔 그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죠. 사실은 프랑스 혁명에는 아주 거친 볼셰비키적인 혁명 현상도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혁명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죠? 프랑스 혁명은 단지 인권혁명, 인간의 민주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이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혁명 쪽으로만 편향되게 이해가 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레버 로퍼 같은 교수는 미국 교수죠. 과거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네 가치관만 주장하고 그것에 의해서 과거를 네가 완전히 전권을 가지고 재해석할 수 있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과거를 실체 그 자체로서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 역사가는
뭐 이런 이제 참 하기 좋은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방법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는 칸은 어떻게 생각하냐? 역사의 기능은 과거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과거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켜서 괴리시키는 것도 아니고 현재를 이해하는 열쇠를 가지고 과거라는 문을 열고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적인 가치관, 그걸 가지고 역사라는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이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사물을 보시는데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가면 새로운 여행지에 관광지에 가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관광지를 여러분들의 관광의 목적에 맞도록만 바라보고 이해하지요. 어디 가니까 뭐가 아름답다, 무슨 건축물이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 내가 여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나의 관광객으로서의 이해와 현재 거기에 현실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같아질 수 없죠. 그게 꼭 같아야 할 이유도 없다. 관광객은 관광객의 필요에 따라서 그만큼 필요한 만큼 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만일 그렇다면 정말로 콜링우드 얘기처럼 역사가 만드는 게 역사일까? 그건 아무래도 좀 그래. 어떻게 과거에 있던 실제를 역사가 마음대로 그러면 해도 된다고? 여기에 대한 그래서 회의주의가 발생하게 된다. 제임스 앤토니 프루드 같은 이제 이런 학자들은 무엇이든지 지가 좋아하는 말 갖다가 퍼즐 맞추듯이 꿰 맞춰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는 것, 어린애들의 말 맞추기 장난감 같이 돼버릴 수 있다, 역사라는 게. 조지 클라크 같은 사람은 객관적인 역사적 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아주. 이렇게까지 가버리는 회의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실용주의적으로 해결하려는 프래그마티즘도 등장을 하게 된다. 결국 이제 회의주의는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 이론과 역사에는 무한한 의미가 있다. 역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와 무한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두 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얘기가 된다. 이 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역사에는 의미가 없다. 제로라는 값과 무한대라는 값. 이것은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한대라는 걸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우주의 크기는 무한대라고 얘기하려면 무한대에 가장 가까운 형태는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형태. 0이라는 형태가 되면 무한대가 될 수 있죠. 0과 무한대는 개념을 같이 볼 수 있게 된다. 역사에 의미가 없다라는 건 네 맘대로 해야 되는 무한대로 개념을 붙일 수도 있는 거와 같아진다. 이런 결론에 이제 회의주의가 도달하게 되니까 여기 대해서 실용주의자들이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도대체 역사 연구하는 그런 의미가 뭐냐? 그건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장난 아니냐? 그래서 프로그마티즘이라는 이제 실용주의적 사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지식이라는 거는 그 지식이 무엇인가 쓸 곳이 있을 때 지식이다. 지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지식의 유효성, 이거는 목적의 유효성에 의지하는 것이니만큼 역사도 어떤 목적을 명백히 해야 한다. 이런 이제 프래그마티즘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프래그마티즘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우리가 산을 얘기하는데 산을 보는 모양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틀리게 보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산에는 모양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서 되겠냐? 그럼 의미가 없다. 그럼 산에는 그냥 무한한 모양이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아는 게 되느냐? 그건 지식으로서 아무 목적을 갖지 않은 지식이 돼버린다. 쓰잘데기 없는 지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역사상의 사실을 결정할 때 해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또는 현존하는 해석은 어느 것이나 전적으로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해서 모든 것을 옳다고 하든지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고 하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해석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 소용없어라는 거와 다 소용있어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다 모양이 있는 거야? 다 모양이 없는 거야? 다 모양이 있는데 무한대로 있는 거야? 이런 변론은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19세기에 생각했던 순수한 사실적 역사에 대한 향수가 다시 역사학계에 등장하게 된다. 야, 이렇게 무의미한 목적 없는 지식 같은 역사학, 무한대로 가치가 있다, 무한대로 가치가 없다, 무한대의 형상을 갖는다, 만드는 대로 형상을 갖는다, 이런 쓸데없는 논리로부터 19세기에 얘기했던 진짜 사실이 뭘까? 순수한 사실이 뭘까? 이것을 찾아보자는 향수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이제 역사가들끼리의 사상의 변화 속에서 카 교수는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다.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는 역사가의 의무는 그 사실의 정확성을 밝히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건 가능한 일도 아닐 거다. 이러니. 역사가는 자기가 연구하는 주제나 계획하는 해석에 어떠한 의미에서든 관련된 모든 사실을 조합을 해서 무언가 말이 되도록 지식이 어떤 목표의 쓰임새가 있도록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려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실 자체만을 표현하려고 추구하려고 해봤자 그건 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사실을 조립을 해서 오늘 현재의 쓰임새 있는 지식으로 만드는 작업. 이거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 이러니. 그래서 사실과 나의 해석은 누가 봐도 그게 둘이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게 부합하지 않잖아. 이런 유리되거나 괴리되게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목적에 부응한 지식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사적인 이런 사실 저런 사실 이걸 그냥 말이지 어린아이가 장난하는 어린아이가 솜씨 없이 가위로다 종이 조각 막 잘라갖고 야 이건 나비야 이거는 뭐 구름이야 이렇게 했는데 구름 모습도 안 나오고 나비 모습도 안 나오는 이러한 장난질하는 가위와 풀로 오리고 붙인 역사가 되거나 또는 어떤 특정한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쓰는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쓰는 선전문이 되거나 역사 소설을 쓰는 게 된다. 우리 이제 사극에서 그런 거 많이 보죠. 사실과 상관없이 그냥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 사실 저 사실 막 끌어다가 붙여서 드라마를 만듭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얘기가 돼버리죠. 우리 그런 사극에 그냥들 빠져서 그게 전부 역사적 사실인 줄 알지요. 이렇게 돼버리기 십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저술을 장식하기 위해서 과거에 있었던 몇 개의 사실들을 지멋대로 이용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그렇게 상관성을 갖게 만들지 않는다면 이러한 역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방황은 우리를 역사의 중심은 역시 과거에 있다고 하는 견해와 역사의 중심은 현재에 있다라고 하는 견해 사이에서 참으로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보기엔 보인다. 그런 양쪽의 주장 이것이 아니고 극단적 이런 시각이 아니고 그러나 역사가는 잠정적으로 선택한 사실과 그런 사실 선택을 이끌어준 잠정적 해석의 양편을 가지고 말하자면 완전한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정적으로 이것을 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고 이것을 현실의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둘이 맞아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양쪽의 해석을 가지고 역사가의 역사 기술이라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요약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요.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거죠. 역사가를 만나지 못한 과거의 역사적 사고는 시간이 지나가면 묻히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역사가 되지를 못하고 인간들에게서 그냥 잊혀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역사들을 잊어먹고 잃어버렸죠. 인류가 만일 10만 년 역사다. 그 중에서 인류가 알고 있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는 역사가 몇 프로치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1%? 2%? 그것도 안 될 겁니다. 그 역사가와 역사상의 사실은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서로를 필요로 하지요. 그 사실이라는 거를 소재를 얻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박지 못한 생명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고, 역사가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 잊혀진 존재, 없어도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나의 첫 번째 대답은 다음과 같다.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사실들 사이에 상호작용의 부단한 과정이며 현재와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 책을 읽으면서 100번도 더 나오는 얘기지요. 이게 E.H. 카 교수가 이 책을 쓴 이유입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보는 이유를 이 사례 저 사례 이 학자의 논리 이걸 쭉 계속 인용하면서 증명해가는 책. 이게 역사란 무엇인가죠. 역사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가진 언어, 내가 가진 사상과의 부단한 상호작용일 뿐이다. 그것이 따라서 오늘 이 역사를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철학자고 역사학자고 간에 쉬운 얘기를 어렵게 해서 그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논리가 옳다라는 걸 주장을 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요점은 받아들여지시길 빕니다. 다음 시간에 제4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